그러나 향후 20에서 30년 동안 하늘에서 금이 비처럼 쏟아지는 기회가 두세 번 올 것입니다. 그때는 빨래통을 들고 밖으로 뛰어나가야 합니다. 약세장 후 강세장, 약세장 후 강세장. 모든 약세장은 모두 다 기회였다라는 불황의 최종 국면에서 살아남을 것 같은 기업의 주식을 잔뜩 사둔다면 80%의 확률로 주가는 2배에서 3배 상승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40세에 253만원으로 시작하여 17년 만에 5천억대 부자가 된 김승호 회장님은 그에 져서 돈의 속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이다. 아마 김승호 회장님이 현금은 쓰레기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에게는 인격 모독적 발언이었을 것입니다. 현금이 쓰레기라는 말에 언짢으실 또 한 분의 대가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워런 버핏입니다. 워런 버핏 바이블 2021 98페이지에는 2019년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한 주주는 버핏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버크셔는 초과 현금 중 200억 달러만 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편이 낫지 않나요? 질문자 역시 현금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 현금을 보유하지 말고 투자를 하는 편이 좋지 않겠느냐고 건의한 것입니다. 버핏 역시 질문자의 의견은 일리 있고 좋은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한다면 가치 하락을 막고 추가 이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현금 보유보다는 훨씬 현명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버핏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절호의 기회를 잡으려면 거액을 매우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향후 20에서 30년 동안 하늘에서 금이 비처럼 쏟아지는 기회가 두세 번 올 것입니다. 그때는 빨래통을 들고 밖으로 뛰어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므로 우리는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찰리 먼거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현금 보유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인덱스 펀드보다 더 유리한 투자 기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절호의 기회에 대비해야 한다면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금을 넉넉하게 보유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버핏은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모든 주주들에게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버크셔 주식이 거의 전 재산인 사람도 있고 나 역시 그런 주주 중에 한 명이므로 책임감 있게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서 현금을 보유한다고 말합니다. 워런 버핏 라이브에서는 좀 더 많은 주주총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2010년 주주총회에서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찰리는 현금 약 150만 달러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찰리는 150만 달러를 주식에 투자해 6개월 만에 4,500만 달러로 불렸습니다. 투자자는 다가오는 기회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012년 주주총회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주주의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반드시 현금을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일도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에 있어 현금은 무슨 상황이 있어도 어느 정도는 꼭 쥐고 계셔야 합니다.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해서 몰빵했다가 놓친 기회가 얼마입니까? 자, 그럼 얼마만큼의 현금을 쥐고 있으면 되냐고요? 이제 다음에 나오는 대가의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금 보유도 투자다. 굴리는 돈만 270억 달러, 한화 28조에 달하는 미국 헤지펀드 그룹의 수장인 세스 클라만의 말입니다. 세스 클라만 회장에게 돈을 맡긴 고객들은 그를 교주님처럼 맹신하고 따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의 투자 성적이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는 헤지펀드를 설립한 이후 단 2차례만 손실을 봤을 뿐 19년간 매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연평균 수익률이 18%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져서 안전마진은 중고시장에서 한 건당 1,500달러. 그래서 제가 아마존에 그의 저서를 한번 검색해봤는데 지금 현재 그의 중고책 가격은 2,995달러로 한화로 약 350만원에서 한 400만원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현금에 집착하는 가치 투자자로 유명한데요. 그가 탁월하면서도 꾸준한 투자 성적을 거두는 것에는 클라만 회장만의 비결. 안전한 투자를 제1원칙으로 삼고 다른 헤지펀드와 달리 현금 보유 비중을 높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는 시장 전망이 불확실하고 좋지 않을 때에는 현금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기도 합니다. 그는 약세장에서 현금을 쥐고 있으면 그만큼 돈을 버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또 현금을 쥐고 있어야 투자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현금을 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클라만 회장의 투자 방식을 투자자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에게 돈을 맡긴 고객들은 그의 현금 사랑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펀드 운용사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매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는 탐욕을 부리는 것이야말로 투자에서 가장 안 좋은 습관이라고 말하며 주식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고객들에게 대규모 투자 자금을 돌려주고 신규 투자금을 받지 않는 등 강단 있는 행동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금을 얼마나 쥐고 있어야 하는지 힌트를 얻으셨을까요? 세스 클라만 회장은 현금 비중을 50% 이상 가져갔습니다. 클라만 회장이 현금 보유 비중 기준을 50%로 잡은 것은 아마도 셰넌의 도깨비 이론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셰넌의 도깨비 이론은 변동성이 심한 박스장에서 주식만 보유했을 때는 수익률이 0에 수렴하지만 현금과 주식의 비중을 50%로 조절했을 때, 즉 50대 50으로 리밸런싱을 했다면 수익률은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천재 수학자 셰넌이 수학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비중 조절만 했을 뿐인데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이 신기하여 사람들은 이 이론의 이름을 셰넌의 도깨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강방천 회장님은 앞으로의 약세장은 2013년에서 2016년도에 박스장 형국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장기적으로 U자형 반등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런 식의 박스장 형세가 지속이 된다면 그때야말로 리밸런싱의 위력이 제대로 발휘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박스장 형세가 지속된다면 지지부진한 수익률에 지루해할 수 있겠지만 항상 부자들은 이런 약세장에서 꾸준히 투자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2021년도 코스피 3,300을 찍었을 때가 강세장이었던 것은 꾸준히 책을 읽고 주식시장의 분위기에 신경을 썼더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것이며 코스피 3,300을 기준으로 보면 2013년에서 2016년도의 박스장은 분명한 기회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저가 매수할 수 있었던 충분히 긴 기회였습니다. 1992년도부터 코스피 차트를 살펴보면 약세장 후 강세장, 약세장 후 강세장, 약세장 후 강세장, 약세장 후 강세장, 약세장 후 강세장 이런 장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약세장은 모두 다 기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쉬카월드 채널에서는 아들아, 아빠가 어렸을 때 코스피가 3,000이었단다? 아빠가 저기서 샀어요? 라는 썸네일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정말 20에서 30년 후에 코스피는 만을 찍을 수도 있고 그때를 기준으로 본다면 코스피 3,000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주는 교훈은 강세장에 욕심부리지 말고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했다면 훨씬 더 큰 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금 보유의 적정 비중을 결정하려면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시장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느냐? 제발 상황 좀 파악하란 말이야 라고 말하는 대가분이 한 분 있는데요. 다음에 나오시는 유명한 대가님이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드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분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 여러분들은 떼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말을 그대로 따라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떼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유럽의 투자전설 앙드레 코스톨라니입니다. 그는 그에 져서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신적으로, 감성적으로, 물질적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즉 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코스톨라니의 달걀에서 시장 상황을 6개의 국면으로 나누고 각 국면별로 시장 참여자들의 행태를 간단 명료하면서도 정확하게 기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현명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코스톨라니의 달걀은 예언과도 같이 지금 우리 증시 상황에 딱 들어맞고 있고, 실제로 코스톨라니의 투자법을 잘 실천하신 분은 지금 상당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저렴해진 종목을 매수하고 있다며 댓글로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톨라니의 달걀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행동 지침 역시 말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톨라니의 달걀에서의 현금 보유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국면 중 A3와 B1 국면에서는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A3의 시장 참여자들의 행태, 그리고 여러 차례의 금리 인상 등을 보면 어쩜 이렇게도 딱 들어맞는지 코스톨라니 형님이 하늘나라에서도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예나 지금이나 똑같구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저서에서는 약세장의 상황을 재밌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잠깐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비서가 흥분해서 말했다. 주가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10살 때부터 투자를 시작한 노련한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시세가 떨어졌다고? 그 정도 가지고 내가 흥분할 것 같나? 나는 3년을 아우슈비츠에 있었어. 나는 그 시기까지 알 수 없었지만 내 경험 많은 코는 급락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나는 1987년 매수자의 입장에 있지 않았으며 현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했다. 또한 당시 대규모 폭락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주식을 내다 판 후였다. 기회가 왔을 때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큰 행운을 가져다 주었다. 자, 여러분들, 코스톨라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 그리고 3년을 아우슈비츠에서 버텨낸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에게 폭락장, 약세장은 일상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투자자들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순 없지만 폭락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미리 주식을 팔고 현금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폭락장에서 저렴해진 주식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큰 부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냄새를 맡는 것은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두뇌와 스펙을 겸비해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냄새는 코스톨라니의 이 책만 제대로 읽고 이해해도 누구나 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코스톨라니의 책을 여러 번 읽고 설명한 부자회사원이라는 유튜버 역시 폭락장의 냄새를 맡고 소심하지만 소신 있는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코스피 3000인대인 2021년도 말에 약세장을 예상하는 글을 멤버십에 조심스럽게 올렸으며 그 글을 바탕으로 영상을 조심스럽게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그는 영상에서 그리고 열렬하게 올랐기에 언젠가는 열렬하게 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주식 초짜인 부자회사원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냄새를 맡았을까요? 그는 그냥 책에 나온 그대로 따라했을 뿐입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책을 읽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럼 코스톨라니처럼 시장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코스피 3300에서 2300까지 떨어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코스톨라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분명한 행동 지침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지금 우리 증시가 코스톨라니의 달걀 중 어느 국면인지 알 수 있는 힌트를 주는 대목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184페이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증시가 연일 하락하고 있던 어느 날 미국 연방준비이사회의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은 이렇게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이사회는 경제 및 금융시장의 지원을 위해 자금 유동성을 늘릴 계획입니다. 그 말로 나는 위기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1929년 대공황과 같은 일은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그린스펀의 발언은 소심파 투자자들에게 증시 진입을 알리는 종소리로 들렸다. 돈이라는 요소가 긍정적이 되었으며 다음 호황은 시간 문제였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심각한 경제 위기를 예고했다. 당시 많은 증권맨들이 직장을 잃었다. 전문가들, 언론인들은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정말
10월 19일은 최악의 상태였다. 그러나 곧바로 시장은 조정 국면으로 들어섰고 경제 전문가들의 예견과는 달리 경제는 계속 성장했으며 주가가 상승하여 동행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이때 마침 증시는 호재를 만났는데 그것은 소련의 붕괴, 독일의 통일, 그리고 신기술 시대로의 편입이었다. 1998년에 시장은 다시 과장 국면으로 들어섰다. 누구든 시장에 참여하고자 했다. 특히 독일 벤처 시장은 거의 노름판이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장에 뛰어들어 정신없이 투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계속 반복되었다. 코스톨라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예언을 하나 한번 해볼까요? 미국 연방준비이사회 의장 파월 형님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주가가 너무 하락하거나 경기가 너무 침체된다면 분명 금리를 다시 인하하겠다. 혹은 유동성을 늘리겠다고 선언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파월을 비난하며 소용없는 대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경기가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침체되었다고 말할 것이고 바닥은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그들의 의견은 당분간은 맞아떨어질 것입니다. 파월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더 떨어질 테니까요. 하지만 그때가 기회입니다. 파월 형님 입에서 금리 인하 혹은 유동성 증가라는 단어가 튀어나온다면 그때가 바로 투자 기회라는 것이죠. 코스톨라니는 금리를 인하했다면 언제라던가 그러나라는 말을 잊고 무조건 주식시장에 뛰어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자회사원은 파월의 말에 흥분하여 극단적 비관론이 가득한 유튜브에서 또 혼자 지금입니다. 매수하세요. 라는 글이나 영상을 올리고 일부 시청자분들께 비난받고 의기소침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판단은 현명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스톨라니는 무가치한 것이 인플레이션이 되어 비싸졌다면 이것은 항상 폭락의 전조였다고 말하고 있으며 폭락이 있다면 반드시 붐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폭락 후 붐, 붐 후 폭락. 이것은 영원 불변의 법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00년에 이르는 주식시장의 역사는 붐과 폭락의 반복이었음에도 그중 대부분은 잊혀졌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는 코스톨라니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코스톨라니의 충고를 그대로 실천했다면 지금 우리는 현금을 보유하고 떨어지는 주식시장을 아주 마음 편하게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상승 냄새를 맡고 투자하여 큰 돈을 벌 수 있겠죠. 물론 지금 대부분의 현금이 시장에 물려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시장은 우상향할 것이고 형세가 상승이면 어떤 주식이든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버텨내시면 또 좋은 날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손 놓고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하 또는 유동성 증가 계획이 발표될 때까지 현금을 모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약세장에 오기 전 추가 반짝 반등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때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현금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 어떤 투자를 해야 하는지 자세한 지침을 주시는 투자자가 있는데요. 바로 불황에도 승리하는 사와카미 투자법의 저자 사와카미 야스토입니다. 사와카미 야스토는 자신의 투자법을 농경형 장기투자법이라고 소개하는데요. 농경형 투자법이라고 지루하고 나분할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의 투자법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다이내믹하고 변화무쌍합니다. 그리고 그의 투자법은 불황에서 강력한 면모를 보이는데요. 그는 일본의 10년 불황을 이겨낸 펀드 매니저로도 유명하며 우리나라의 주식 농부이신 박영옥 투자자님도 그의 저서에서 사와카미를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사와카미는 고금리 시대에 이렇게 투자할 것을 권합니다. 고금리 시기는 채권을 살 유일한 시기이다. 자금이 되는 대로 채권을 매입하자. 불황이 심각해져 파탄으로 내몰리는 기업이 나오기도 하므로 채권 발행 주체의 안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채는 안정성이 높다. 고금리로 경제활동이 둔화된 시점에서 주식은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시기에는 채권 쪽의 투자 묘미가 크다. 현재 사와카미의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요.
바로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님이십니다. 홍춘욱 님은 얼마 전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 국채를 열심히 사 모으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방송에서 코셰프 국고채 10년의 가격이 현재 매력적이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리와 채권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홍춘욱님은 이 그래프로 현재 국채 투자의 시점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보시면 빨간색 선이 한국 국채 10년물의 수익률이고요. 파란색 선은 경기 선행지수, 즉 경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년 국채 수익률이 역대급으로 바닥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할 때 국채 수익률은 상승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 선행지수가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 국채 수익률이 바닥을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채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약세장에서도 기회는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금리가 절정을 지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기업 분석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기업 분석에 전력을 다해야 할까요? 금리가 절정에 이르렀다는 것은 곧 주가가 반등한다는 이야기와 같아서라고 사워카미는 강조합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고금리 기간에는 채권 비중을 최대한 늘리는 한편 기업을 분석해야 한다. 곧 다가올 주식 투자 시기를 대비하는 것이다. 불황 탈출 전략을 전개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라. 그런 기업일수록 경기 회복 국면에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한다. 평범한 불황 대책과 인원 삭감으로 적당히 넘어가는 기업의 주가는 경기 회복 후에도 별 볼 일 없다. 불황에 각 기업의 대응을 잘 관찰하자. 그렇다면 기업 분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는 분들께는 부자의 섬 멤버십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전문적이거나 탁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어떻게 기업 분석을 하는지 참고할 수 있고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자신만의 투자법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금리에 돌입한다. 파월의 입에서 금리 인하라는 단어가 나왔다면 사워카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채권을 팔고 주식을 살 때 저금리 정책은 반드시 주가를 높인다. 그리고 저금리임에도 불황이 지속되는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식을 잔뜩 사라고 강조합니다. 그냥도 아니고 잔뜩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왕창 사놓으라는 것이죠. 이때가 바로 올인을 외쳐야 할 때가 아닐까요? 그는 불경기로 저금리일 때 주가가 싸다며 불황의 최종 국면에서 살아남을 것 같은 기업의 주식을 잔뜩 사둔다면 80%의 확률로 주가는 2배에서 3배 상승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주식으로 2배, 3배 먹는 거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사워카미는 정말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 후의 행동 지침도 아주 소상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는 경기가 과열될 때까지 오로지 주식으로 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가 과열될 때까지 오로지 주식으로 간다. 저금리에 사둔 주식의 값이 조금 오르더라도 바로 팔지 않는다. 경기 확대와 함께 실적이 증가하는 종목이 속출한다. 따라서 여유 자금을 동원하여 최대한으로 주식을 더 사둔다. 이 단계가 주식에서 가장 재미있는 단계이다. 기관 투자자가 주식시장으로 몰려들 때가 볼만하다. 경기 회복 단계에서 항상 발생하는 대세 상승이 현실이 된다. 금리 상승은 주가의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경기가 과열되어 금리가 상당히 높아진 국면에서의 일이다. 그리고 경기 과열기에는 주식을 팔 때라고 말을 하는데요. 경기 과열기란 A3 국면이 될 것이고요. 내일의 금맥의 저자 마크 파버의 말을 빌리자면 주식 초짜도 주식시장이 과열인지 명백히 알 수 있는 시기, 붐 국면, 요 A3의 국면에서의 행동 지침을 사워카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 주식의 비중을 줄이기 시작한다. 이 단계부터 주가 상승은 힘이 넘치기보다 신경질적 움직임을 보인다. 한참 살만하다고 강하게 나오는 호재는 줄을 섰지만 높은 가격에 대한 경계감을 떨칠 수 없다. 정부의 인플레이션 우려 발표, 악재 등이 터지면 주가는 과잉 반응을 하며 급락한다. 하지만 호경기의 열기가 남아있어
급락해도 금방 다시 회복하곤 한다. 여기서 장기 투자자는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주식을 바로 팔아야 한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사와카미의 말을 들으면 정말 진짜 투자를 하시려면 책을 꼭 읽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것들을 모두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에 대한 우리의 행동 지침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기에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주식을 다 팔았다면 저희는 지금 현금 보유를 그래도 어느 정도 했을 것이고 마음 편한 투자를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익은 그다지 기대할 수 없다. 주가만은 화려하게 상승하지만 언제 고점을 찍을지 몰라 조마조마한 전개가 지속된다. 여기서 팔아야 한다. 섣부른 욕심으로 상승 시세의 끝장을 보게 되면 뒤에 가서 울게 된다. 자, 이것도 역시 소름이죠. 예외는 경기 순환과 금리 사이클을 넘어 이익 성장을 계속하는 기업의 주식이다. 이익 실현한 자금은 단기로 운용하든지 MMF에라도 넣어두자. 금리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여러분들, 존 템플턴의 조언처럼 인버스에 투자해도 괜찮겠죠? 고금리로 진입하면 현금이나 MMF에서 장기채로 이동한다. 그리고 사와카미는 결국 돌고 도는 사계절과 같다며 이 사이클은 계속 반복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식농부 박영옥 님도 현금 보유와 관련하여 의견을 그해져서 주식투자 절대원칙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박영옥 투자자님은 지금까지의 대가들의 생각들과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내비치십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매 타이밍을 맞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많은 이들이 주가의 패턴을 분석하려 애쓴다. 물론 참고할 수는 있어도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계속 강조하지만 결국 기업의 답이 있다.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현금을 확보하라는 말도 나는 별로 신봉하지는 않는다.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매수하라는 말도 그렇다. 과연 어디가 고점이고 어디가 저점일까? 코스피 지수가 상승해도 내가 투자하려는 기업의 주가가 내려갈 수 있다. 코스피 지수가 하락해도 내가 투자하려는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즉, 기업의 성장 사이클이 중요하지 지수의 패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자주 매매할수록 부자에서 멀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현금 비중 조절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기업 분석에 초점을 둘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박영호 투자자님의 말씀 역시 누군가에겐 희망적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금 비중을 높이지 못하고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계신 것 역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영호 투자자님은 현금 보유보다는 기업에 투자할 때 매도가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설정된 매도가의 주식을 팔 때가 바로 현금을 보유하는 때인 것이죠. 그리고 현금을 가져라 라고 대놓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다시 등장하시네요. 바로 코스톨라님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파라다이스로 통하는 문의 열쇠인 돈을 갖지 못하면 파라다이스를 지척에 두고 그것에 도달하지 못한 채 주변을 맴돌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해져서 투자는 심리게임이다 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돈을 벌자, 그것도 아주 많은 돈을 이라고 말하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돈이 중요했고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불가피한 항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어나갔습니다. 나는 돈을 숭배하기 시작했으며 돈을 늘리는 것을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삼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자 내 삶의 모든 가치와 입장이 변하게 되었다. 돈 이외의 것들이 하찮게 보였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이라도 나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언제 어디서나 돈을 벌 수 있었다. 코스톨라니는 돈의 매력과 자신의 욕망에 솔직했습니다. 저는 이런 세속적 표현이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돈 좋지 않나요? 마이클 모브신의 역작 돈의 심리학에서 저자는 현금을 실수에 대한 대책으로 표현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은 어느 정도의 잠재적 결과를 견딜 수 있게 한다. 버틸 수만 있으면 확률이 낮은 상황에서도 이득을 취할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 워렌 버핏도 언제나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빌 게이츠도 아무런 수입이 없어도 1년 동안 직원들의 월급을 줄 수 있을 만큼 은행에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마이클 모브신은 욕심, 즉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수익률이 아무리 높게 계산되어지더라도 혹은 주식시장이 아무리 강세장이더라도 욕심을 버리고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찰리 먼거는 행복해지는 최선의 길은 목표를 낮추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행복해지는 최선의 길은 항상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는 것이다. 그런데 강세장에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사실 말은 쉽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은 이미 2003년도에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가치 투자의 아버지에게 예견되어 그의 전설과 같은 저서 현명한 투자자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은 주식과 채권 또는 현금을 적정한 비중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런 투자를 하려면 대중에 휩쓸리지 않는 상당한 의지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은 손익에 대한 계산보다도 심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주식과 채권 또는 현금의 비중을 기계적으로 조정하는 기법을 선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리밸런싱인 것이죠. 그는 이렇게 리밸런싱하는, 즉 주식과 채권 또는 현금의 비중을 기계적으로 조정하는 기법의 최대 장점은 투자자에게 뭔가 할 일을 만들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가가 상승하면 가끔 보유 주식을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채권을 매수 또는 현금을 보유합니다. 반면에 주가가 하락하면 그는 가끔 보유 채권을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또는 보유한 현금으로 주식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눌린 에너지를 분출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재미없고 지루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법을 계속 활용한다면 주식의 감도 기를 수 있고 실력도 쌓이고 계좌에 쌓이는 돈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셰넌의 도깨비 이론으로 말이죠. 사실 현금 보유의 꽃은 리밸런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현금은 절대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말이죠. 진짜 현금이 쓰레기라면 저는 기꺼이 현금 쓰레기통이 되렵니다.